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372페이지의 실제 책 내용을 보도록 하죠. 기초서에 보니까 372페이지에 용어들이 나오는데 원래 건축법에서 용어 정의는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냐 이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람들 누가 있을 것이냐 용어에서, 즉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개념적인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이 적용되느냐 행위에 관한 거,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하느냐, 이렇게 용어는 크게 보면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물건과 관련된 용어들로서 첫째 뭐가 나오죠? 저기 보면 대진직 건축물이 먼저 나왔나요? 먼저 건축물 했죠.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먼저 정의했습니다. 그럼 뭐가 건축물일까?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을 두 가지를 건축물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이렇게 돼 있죠. 자, 말부터 토지 위에 정착된, 고정되어 부착된, 정착된 공작물 중, 우리 공작물이 뭐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게 공작물이고, 그럼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뭐가 건축물이랍니까? 지붕과 그랬습니다. 따라서 뭐는 꼭 있어야 돼요?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랬으니까 기둥 또는 벽이란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만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지붕과, 그러니까 지붕 앤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쓴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기둥이나 또는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and는 동시유권입니다. A and B 하면 A하고 B는 둘 다 있어야 된다. 동시유권이죠. 근데 A 또는 B 하면 어떻게 되죠?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때는 또는 자를 붙이면 개별요건을 하죠. 그럼 요거는 동시유권이고 이쪽은 개별요건이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또는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고, 또는 지붕과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뜻이죠. 그것만일까? 아니, 이에 딸린 시설물 그랬습니다. 이때 요거에 딸린 것 중에 대표적인 뭐죠? 탐장 또는 대문 또는 축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축물에 포함되는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이 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럼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는 반드시 지붕은 꼭 있고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인데, 꼭 토지 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지하 땅속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 지하 또는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거, 그건 뭐죠? 고가. 땅 밑에 있거나 높은 사다리에 있는 것보다 고가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게 뭐 된다? 지하나 고가에 있는 것 중에 건축물이 되는 게 있더라. 어떤 게 건축물이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으로 이용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위에 정착된 것 중에서 건축물하고, 토지 밑에 있거나 토지 위에 있는 저 고가에 있는 이것 중에서 건축물이 있는 것 같고, 건축물 개념은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땅을 뭐란다? 그걸 대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 대지는요, 무슨 법에 있는 걸 끌어다 쓴다? 원칙적으로 어느 법에 있는 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시험범에 들어간 지적법이라고 했죠?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가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이걸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우리 대지라고 부르답니다. 그럼 결국 지적법에 가보니까, 공간정보법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진 이 땅들, 이걸 우리 어디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이걸 뭐라 보자? 이걸 대지라는 개념으로 짠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 그랬으니까 공간정보법에서 필지란 독립된 토지로서 여기 뭐가 부여되어 있다? 지번이 부여되는 거, 토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이걸 뭐라죠? 필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바로 공간정보법에서 말하는 그 필지로 나눠진 하나하나 이 토지가 바로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 본다? 그걸 대지라자 이겁니다.
공간정보법에서 필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 건축법에서는 결국 대지라는 개념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강의할 때 누가 우리 공시법 교수님께서 강의하면서 필지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공법 교수는 옆에 서 있다가 뭐란다? 대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 공시법 교수님이 필지라고 하면 공법 교수는 옆에서 말한다? 대지라면 된다. 이래서 하나의 필지가 뭘 이룬다? 하나의 대지를 이룬다.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란 말을 쓴다.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이룬다는 그 원칙을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 하죠.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라는 얘기죠. 항상 그럴까? 예, 일단 거기까지만 개념적이 됐는데 예외도 있어요. 어떤 예외도 있을까? 자, 거기 보니까 몇 필지 이상을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을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필지는 분명히 두 개죠? 근데 합쳐서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두 필지에 걸쳐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건축물이 두 필지에 걸쳐서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필지는 분명히 두 개지만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본다 등등 이런 게 6가지 사유가 있고요.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답니다. 그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무슨 말이죠? 한 필지의 일부만 요것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대. 즉 한 필지 전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한 필지의 일부인 요것만 하나의 대지로 보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그랬으니까 두 필지의 일부를 이렇게 두 필지의 일부를 요걸 하나의 대지로 보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게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만을 그것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런 경우도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지는 요 정도 개념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지라고 하는 거하고 건축물 짓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각 필지로 나눠졌으면 그게 대지라고 했을까? 필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 못 짓는 땅도 필지라고 부르잖아. 그죠? 독립된 땅으로서 지번이 부여된 것들은 다 필지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대지 개념이 아니라 아까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고 해서 그냥 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그냥 나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요게 우리 건축법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대지지. 그럼 모든 대지라고 해서 건축법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중요한 거다. 거기까지만 개념 정리하죠. 자,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지하층이란 개념입니다. 이때 뭘 보고 지하층이라고 할까? 그럼 먼저 층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자 여기 지금 이런 건물이 있다고 개정하죠. 요거는 지금 뭐다? 요건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을 지금 조금 확대시켜서 좀 크게 그리는 겁니다. 바닥이 저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저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러면 지금 몇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냐?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째는 어디부터? 요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를 1개 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위의 층은 어디야? 다시 그거 위에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다시 어디까지?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이걸 또 1개 층이라 하죠. 이건 몇 개 층으로 되어 있다? 2개 층입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거. 바닥 구주체란 말을 쓰거든요. 바닥면이란 말과 바닥 구주체 윗면이란 말은 다르게 쓴다. 자, 현재 강의실 이 바닥 있잖아. 요렇게 되는 이걸 뭐랄까? 바닥면, 이건 바닥면이라 합니다. 그럼 바닥 구주체 윗면은 뭘까? 자, 여러분들 건물 처음에 이거 지을 때 보십시오. 처음에 뭐가 오죠? 저 올라가다 보면 1개 층씩 올라가려면 바닥을 깔아야 되잖아. 그럼 바닥을 깔기 위해서는 먼저 거푸집으로다 밑에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철근을 갖다 쭉 얼개속에서 철근을 쭉 깔죠. 그래 놓고는 레미콘차가 와서 그 콘크리트를 갖다 쏟아 붓습니다. 그럼 그 콘크리트를 뚝 다져가지고 다시 그걸 덮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버리죠. 그럼 밑에 거푸집 떼어내고 위에 거푸집 드러내면 속에 굳어버린 그 바닥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때 레미콘차가 와서 쏟아본 그 윗면, 거기를 바닥 구조체 윗면이라고 한단다. 그게 바닥 구조체 윗면이야. 그럼 아파트 같은 건 그 다음에 뭐가 설치되죠? 그 위에다가 뭐 공사 현장에 가봤어야 할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위에다 이제 뭐죠? 거기다 배관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뭐 깔아야 돼? 보일러 같은 거 깔아야 되잖아. 수도관 같은 거 깔아야 되잖아. 그 위에 배관 공사가 들어간다. 수도관이나 또는 난방 공사가 그 위에 설치되죠. 그럼 다시 시멘트로다 다시 덮습니다. 그래 놓고 그 위에다 뭔다? 장판재를 깔거나 아니면 저런 원목 같은 거로다 마감재 처리를 합니다. 그게 마감재로다 덮어버렸을 때 맨 윗면은 그때는 뭐가 된다? 그건 바닥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닥면은 어디다 한다? 바로 마감재 처리가 끝난 이 윗면, 이게 바닥면이고
바닥구 주체 운면은 처음에 네모컨 차가서 콘크리트 쏟아본 그 운면, 그걸 바닥구 주체 운면이라고 하죠. 그럼 어떤 걸 한 개 층이라 따진다? 층이라는 건 바닥구 주체 운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운면까지를 한 개 층으로 쓰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 이걸 층 높이, 다른 말로 층고, 같은 말이야. 층 높이와 층고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층 높이, 층고라는 말은 한 개 층의 높이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두 개가 지금 있는 층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보세요. 지표면이 여길 지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둘은 보나마나 지상층이죠. 지표면이 여길 지나면 두 개 다 지상층이죠. 그럼 지표면이 여길 지나면 볼 것 없이 둘 다는 땅 속에 들어있으니까 둘 다 지하층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 층에 따라 요게 지표면이 어딜 지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나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일부는 지상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는 지상층이 되고, 일부는 땅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지하층이 되겠죠. 이런 층을 무슨 층이란다? 저 노란 층을 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이 노란 층은 분명히 반지하죠. 그럼 이 반지하가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얘기죠. 어떤 때는 저 반지하가 지하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상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하층이라는 걸 증명해 볼까? 어떻게 지하층이라 했더냐? 자, 우리 책에 보면 법조문에서 뭐랬더냐? 그 건축물에 뭐가? 바닥이 그랬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바닥이 어떻습니까? 이거죠. 그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에 있대?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결국 이 노란 층의 바닥은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이 되는 거고, 그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의? 지피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를 그냥 높이라고 하지 않고 평균 높이라고 했을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면 바닥면까지 지표면까지는 요밖에 높이가 안 나오지만, 바닥에서 이쪽으로 재면 지표면은 이쪽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 지표면이 경사를 졌을 때는, 경사진 형태일 때는 그때는 요 높이 재는 거하고 이쪽에서 높이 재는 거 높이가 확 달라졌죠. 그럼 이때는 뭘 한단다? 그걸 평균한 높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평균은 가중평균한 높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한 게 아니라 이땐 가중평균한 그 높이가, 그럼 어디까지 말하는 게? 바로 여기까지 높이를 말하죠. 이게 가중평균한 높이를 말합니다. 그 평균한 높이라고 했는데 엄격하게는 가중평균한 평균 높이죠. 지표면의 평균 높이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 파란 거의 이 높이가 뭐에? 해당 층 높이라면 요까지 그랬죠? 해당 층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거에 얼마 되는 지점? 2분의 1 되는 지점. 요 노란 거 2분의 1 되는 거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요 지점에 높이, 요 높이 보다 비겼을 때 어디가? 요쪽, 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이 높이 뭐 된다? 이상일 것. 이상이라는 건 요 파란 것 높이가 노란 것 높이 요거에 같거나 더 저쪽이 더 클 것. 그럼 현재 더 뭐가 높아? 파란 것 높이가 요거 노란 것 높이보다 더 높네. 그러면 뭐가 더 높다는 얘기야?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지점보다도 지표면의 높이가, 평균 높이가 훨씬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무슨 층이 된다? 지하층이 되더라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왜 지하층이 되는지를 다시 설명해보자. 이건 사실은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걸 기준으로 찍어보십시오.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을 찍었어. 그럼 이 하나의 건물의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거, 여기래.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표면이 밖에 보일 거 아니야. 그게 위로 보인다. 지금 그죠?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더 위쪽에 있습니다. 2분의 1 되는 것보다 지표면이 더 위에 있죠? 이 평균 높이 지표면이 위에 있죠? 그러면 2분의 1 되는 건 땅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저 위에 보인다? 2분의 1 되는 게 땅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2분의 1 되는 요 지점이 땅속에 들어있으면 이거 무슨 층이다? 지하층이다 이 소리고, 만약에 밖을 내다봤더니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저 밑으로 보인다? 이건 땅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2분의 1 되는 지점이 땅에 올라와 있으면 이건 뭐 된다? 지상층이 된다. 그래서 층 높이 2분의 1 되는 걸 기준으로 해놓고 밖을 내다봤을 때 지표면이 위로 보인다? 이때는 지하층. 지표면이 밑으로 보인다? 그때는 지상층. 그래서 위로 보인다는 건 이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보다 더 크다, 더 높다. 그러니까 위로 보이죠. 저쪽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이건 지하층이 된다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로 이해합니다. 자, 네 번째, 건축물에 뭐가 있답니까? 주요 구주부가 있답니다. 이때 건축물의 주요 구주부는 몇 가지가 있을까? 우리
머리자를 다시 써가지고 뭐죠?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하자. 거기다가 바지 보내주기 이걸 건축물에 뭐라 보자? 주구조로 가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가 뭐죠? 바닥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있는 이 건축물의 이 바닥은 주구조입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저 밑에 층까지 뚝 떨어져 가지고 결국 뒤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은 무너지면 안 된다. 당연히 이런 바닥은 주구조로 잘 소리입니다. 다만 지가 뭐죠? 지붕 틀입니다. 조심할 건 지붕하고 지붕 틀하고 다릅니다. 아까 요거 뭐라고 불렀죠? 지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지붕이죠. 근데 이 지붕에는 기와장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럼 기와장을 드러내면 속에 뭐가 나온다? 석가래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서 지붕의 형태를 이루는 뭐가 나온다? 지붕틀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따라서 지붕은 하나지만 지붕틀은 뭐다? 여러 개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은 하나지만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저 지붕틀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붕은 하나요, 지붕틀은 여러 개고 주구주변은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 하나하나가 다 주구조로 본다 이 소리죠. 자, 보가 뭘까? 여러분들이 아는 보는 딱 하나 있어. 무슨 보 있죠? 대들보. 아는 게 대들보밖에 없죠? 그럼 대들보가 뭐 하는 거냐? 한옥 같은 건물에서 가장 가운데를 중심을 가로지는 보인데 이게 하는 역할은 건축물의 뒤틀림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보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들보거든요. 그래서 대들보 끌어올릴 때 그걸 고사지내는데 그걸 상냥식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보 중에 이 보가 하는 역할은 뭘까? 자, 우리 이런 뭐에도 마찬가지다. 양옥 이렇게 지금 한옥이 아닌 이런 일반적인 건축물도 여기 안에 보가 있습니다. 어디에 보가 있을까? 자, 여기 보니까 저기 기둥이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쪽도 뭐겠다?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위에 바닥이 놓여지죠. 근데 기둥과 기둥 위에다 바로 바닥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닥이라면 바닥 밑에다 바로 기둥을 이렇게 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둥을 이렇게 하지는 않아. 그럼 이 기둥 위에다가 또 뭐가 지나간다? 여기를 가로지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가로질까? 이런 것들을 여기다 쭉 가로지르는 바로 철근 콘크리트 되어 있는 이런 걸 가로지르고 여기다가 어디다가 이제 이걸 가로지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둥은 어디 됐다? 요 밑에다 기둥을 달죠. 그러면 저 기둥 위에 이런 것들이 지나서 쭉 지나가고 그게 바닥이 걸쳐져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위에서 바닥을 찍어 눌러도 뭐가 받쳐주니까 요 길쭉한 게 위에서 찍어 누른 걸 받쳐주겠으니까 이게 붕괴되지 않고 바닥이 버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때 요 밑에 지나가는 그 걸쳐져 있는 이걸 뭐란다? 포라고 한단다. 그래서 포는 위에 바닥에 무너지는 걸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걸쳐 지나가는 이 보가 훨씬 더 커져요. 어떤 보는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게 여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찍어 눌러도 그게 보가 걸쳐져 있죠. 이 보 보고 싶으면 어딜 가면 될까? 여기서는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 여러분들 지금 천장에 보이는 이 하얀 것들을 뭐라 할까? 이걸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 천장에 보이는 이걸 뭐란다? 반자. 그냥 천장이라고 하지 말고 전문 용어는 판자라고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죠?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반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가 있습니까? 형광등들 지금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달렸는데 이 형광등들 반자가 없으면 그냥 전선들이 얼기설기 얽힌 것들이 전선이 다 보일 것이고 또 여기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설치했는데 거기서 수도관 있겠죠? 수도관 연결된 것들이 다 위에 있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관도 여기 위에 보일 것이고 그러면 아마 귀신 나오나 할 만큼 지저분해 볼 겁니다. 요거 지저분하게 보이지 말라고 반자를 설치해서 이걸 위에 지저분한 걸 가리고 있는 역할이죠. 근데 어디는 반자가 없다?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깨끗하게 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반자 설치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천장을 보면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 그냥 보입니다. 근데 그 콘크리트 바닥에 보면 반자가 거기 보가 길쭉길쭉하게 쭉 걸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위에서 찍어 놓은 바닥을 그걸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보라는 거라고. 그 밑에 거기다가 이제 기둥이라는 게 설치된다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걸 보라고 하죠. 자, 내가 뭐죠? 내력벽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나? 견딜래자입니다. 여러분들 참을인자 견딜래자 들어보셨죠? 참을인 견딜래. 참고 견딘다가 인내라는 거죠. 그럼 내력벽은 뭘까? 견딜 내자에다가 뭐 쓴다? 힘력자에다가
벽벽자를 쓴 겁니다. 힘을 견뎌내는 벽 이렇게 부르면 돼요. 힘을 견뎌내는 벽이란다. 그럼 힘을 견뎌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 바로 아파트 같은 데 한번 가보시죠. 그럼 아파트 1층부터 쭉 층이 돼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무너지지 말라고, 위에 층이 무너지지 말라고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원래 뭐가 하는 거죠? 아까 기둥이 하는 거거든. 위에 찍어 누르는 힘을 받쳐주는 게 저런 기둥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둥이 생각보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거의 없어요. 그 안에 그 넓은 공간에 안방, 그 다음에 옆방, 딸내미방, 아들방, 그 주방 어딜 가봐도 벽이 없습니다. 혹시 거실 가운데 기둥 하나 박아놓은 거 보신 집 있습니까? 만약에 거실 한가운데 이딴만한 기둥 갖다 박아놓으면 텔레비전 보려면 그 기둥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또 딴 데 보고 지나가다 또 뒤로 받아서 맞박게 버릴 거고 그 참 안에 있으면 겉장수라 가지고 참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안에 보면 그런 기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기둥은 어디 설치해 있죠? 아파트 살면서도 못 보신 분들 있어. 기둥 어디 있죠? 거실 그 나가는 유리창 있잖아. 나가면서 보면 그 가운데 그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거기 우리 옆에 보면 수돗물 이렇게 나오게끔 틀어놓은 있잖아. 바로 그 옆에 보면 거기 기둥이 거기 설치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찍어 놓는 걸 거기서 받치고 뒤쪽으로 가면 뒤쪽에도 거기 보일러실이나 그쪽에 가면 거기도 기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보다는 바깥쪽에다 기둥을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러면 안에 있는 쪽에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건 그건 기둥이 아니라 뭐가 한다? 바로 내력벽이라는 게 하는 겁니다. 바로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벽 있죠?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벽이 그런 걸 무슨 벽이란다? 이게 내력벽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내력벽이 하는 역할은 뭐죠?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그 힘을 받쳐주는 역할, 견딘다는 게 힘을 견딘다는 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들을 받쳐주는 거죠. 따라서 내력벽은 반드시 위에 층에도 그 자리에 있고 밑에 층에도 그 자리에 있고 그 밑에 층에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받쳐주지. 만약에 여기가 내력벽이 없고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쪽에 힘을 받지 못하면 이쪽 분이 붕괴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력벽은 함부로 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이걸 내력벽이라 합니다. 반면에 여기에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막기 위해서 쓰는 이런 벽들 있죠. 이런 벽을 말한다. 칸막이 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강의실이라는 용도로 쓰려고 여기다 뭐 설치했습니까? 이 벽을 설치했잖아. 이건 내력벽일까? 칸막이 벽일까? 칸막이 벽일 겁니다. 칸막이 벽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될까? 주먹으로 쳐보면 압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 났어? 퉁 소리 나면 이건 그냥 강의실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다 막으려고 쓴 거지 위에서 찍어놓은 힘을 받쳐주려고 만든 거 절대 아닙니다. 힘을 전혀 이건 받쳐주지 못합니다. 저런 건 무슨 벽? 칸막이 벽이라죠. 따라서 그냥 벽이 주유구조가 아니고 반드시 내력벽 이것만 주유구조에 속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 뭐죠? 주계단.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들 주계단. 기는 뭐죠? 기둥. 예, 기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유구조에 속한다. 근데 거기 주유구조에서는 안 돼요. 지금 거기만 했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는 안 써있는데 나중에 본론 내용에 가보면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복, 차양,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주유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사익기둥 또는 최하층 바닥. 이때 최하층 바닥이 뭐죠? 가장 밑에 층에 있는 바닥. 그럼 무너져봤자 땅하고 접해 있으니까 더 이상 무너질 게 없으니까 그러면 최하층 바닥은 주유구조로 않는데 작은 복, 보 중에서 작은 거 또는 햇빛 가리개를 말했죠? 차양. 여러분들 개념 정리 햇빛을 가린다가 차양이야. 차가 무슨 뜻이죠? 차단을 차자입니다. 양은 볕 양자죠. 햇볕을 차단한다. 이게 차양이죠. 햇빛 가리개. 우리말로는 햇빛 가리개. 또 하나 있죠. 처마. 처마는 뭐죠? 비 들이치는 걸 막으려고 건물의 앞쪽으로 좀 더 밀려나가는 거 이런 걸 처마라고 하죠. 그래서 비 가리개는 처마라고 하고 햇빛 가리개는 그땐 차양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 또는 옥외 계단. 옥외 계단이 뭐죠? 건축물의 외벽 쪽에 바깥쪽 이 벽 있죠? 이쪽 벽. 이쪽 벽에 보면 옆에 있는 벽 측벽에 보면 요게 이렇게 계단이 설치되죠. 그래서 여기는 출입문들이 여기 있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요. 이 안에 있는 가운데 계단을 타고 내려갈까? 못 내려갑니다. 왜요? 밑에 층에서 시커먼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거기 따라 내려갔다가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건물의 옆쪽으로 가보죠. 그럼 끝나는 데 가면 그 출입문 있고 문 열고 나가보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단 있죠. 그 바깥쪽에 있는 계단을 뭐란다? 옥외 계단이라죠. 우리나라는 옥외 계단을 주유구조로 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웬만한 건축물에는 옥외 계단이 다 설치되어 있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왜요?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흔들어져 끼면 전기 합선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화재 발생이 다반사로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옆쪽으로 화재 피해를 방지해서 날아가기 위한 5개 계단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 그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대상 행위라는 게 나오죠.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서 및 용도병에서 적용한다. 근데 아까 적용 대상 행위가 먼저일 걸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다 했죠. 아까 누가 했대서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다. 그래서 사람들에 관한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시험 문제에서 안 나고 별로 이전까지 시험 문제에서 직접 난 적은 없어요. 그 개념은 우리가 기본서에서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이제 행위에 관한데 물건은 사실 더 있어요. 대단히 많은데 여기서는 요거까지만 지금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 그럼 이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는 어떤 게 있을까? 크게 보면 행위는 4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행위 중에 건축법이 적용되는 거 건축이라는 행위.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대수선이라는 행위. 대수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행위도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도 있을까? 용도 변경. 이렇게 4가지가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대상 행위라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다시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를 여기서는 또 건축행위라고 말해요. 건축에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첫째는 뭐 있죠? 신축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신축. 두 번째 증축.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다섯 번째 이전 해가지고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겠다. 그 중에 신축은 뭘까?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신축에는 또 3가지가 있어. 첫째,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 뭐 졌다? 건축물을 지었답니다. 그럼 이게 가장 전형적인 뭐죠? 신축. 나대지에다 건물 지었다? 당연히 신축.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어. 근데 이 기존 건축물을 뭐였죠?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됐다. 이때 중요한 건 전부가 철거되거나 전부가 홍수동으로 떠내려가서 멸실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지면 이때는 뭐가 된다? 이건 신축이라 한다. 아무죠? 이건 신축이야. 세 번째, 뭐만 있는데다가 부수건축만 있었습니다. 여기 부수건축물의 개념정의는 아직 안 했는데 이때 부수건축물이 뭘까? 우리 시골 같은 농가주택에 가보면 농가주택 뒷편에다 뭘 만들어놨죠? 헛간, 뒷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농가주택 뒤에는 헛간이 뭐 하는 거죠? 농기구 같은 걸 보관하는 장소. 뒷간은 뭐죠? 우리말로 해우소. 그죠? 똥수간. 이걸 뒷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헛간, 뒷간을 만들어 놨잖아. 그게 바로 뭐죠? 부수건축물입니다. 앞에 있는 농가주택은 그건 주된 건축물이고, 그래서 주된 건축물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다? 부수건축물입니다. 그럼 부수건축물이 되기 위한 요건, 첫째,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 안에 있을 것. 두 번째,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을 것. 그래서 세 번째, 주된 건축물의 부수 용도로 사용될 것.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 있으면서 주된 건축물의 부수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을 뭐란다? 주런 부수 건축물을 하자. 이렇게 됐죠. 이런 부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요번에 또 뭐 지었대? 부수 건축물에다 주된 건물을 그걸 지었답니다. 그럼 주된 건물 지면 그것도 뭐로 본다?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보겠다. 이 말이야. 부수 건축만 있는 데다 주된 건물 지면 그건 신축입니다. 그럼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대지에다 부수 건축물 헛간 뒷간을 먼저 졌어. 뭐가 될까요? 그건 신축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다가 헛간 뒷간 지면 그건 신축이죠. 근데 헛간 뒷간이 있는 데다가 다시 또 앞에 본체 건물을 졌으면 농가주택을 졌으면 그것도 주된 건물을 졌어도 그것도 신축으로 보자. 요 3가지가 신축이라는 얘기야. 그럼 반대이면 어떻게 될까? 반대이면 주된 건축물을 먼저 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지다 뭐가 될까? 신축. 그래 놓고 한참 지나서 뒤쪽에다 헛간 뒷간을 줬습니다. 그건 뭐가 될까? 그건 증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축이라는 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한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이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개념 정리할 거.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킨다 이랬잖아. 이때 앞에 있는 이 컴마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거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한다. 이때 자 이것도 법률 용어의 뜻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A, B, C, and D라고 쓰는 거하고 A, B, C, or D라고 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죠. 요 차이점. 자, 앞에 있는 콤마가 똑같을까? 아니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조심합니다. 먼저 A, B, C, and D 이래 버리면 무슨 뜻이다? A와 B와 C와 D 이런 뜻입니다. A, and B, and C, and D 이런 뜻이야. 그래서 콤마는 and란 뜻으로 번역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A와 B와 C와 D 네 가지를 다 갖출 것 그러면 동시유권이라는 뜻이야.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될 것 이 말이죠. 반면에 A, B, C, or D 이러면 또는 D 해버리면 무슨 뜻이다?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이런 뜻이다. 이때 이 앞에 있는 콤마는 and 뜻이 아니라 or 뜻으로서 또는이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 A, B, C, or D 이렇게 했으면 그게 무슨 뜻이다? 그때는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했으니까 넷 중에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 이런 뜻이고 위에 쪽은 네 가지 다 갖추라는 이걸 무슨 요건이죠? 동시요건이라고 하고 밑에 A, B, C 또는 D 이러면 이건 개별 요건을 한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이랬으니까 건축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층수든 또는 높이 넷 중에 하나만 증가시키면 이건 뭐가 된다? 증축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떠한 대지 위에다가 원래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던 건축물이 있었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건축물이 있던 걸 뭐했어? 옆으로 눕혀버렸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이렇게 옆으로 눕혀버렸대. 그러면 물론 눕히면서 층이야 다시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천천히 이러면 이걸 증축이라고 볼까 안 볼까? 자 따져보자. 첫 번째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층수나 또는 높이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하라 그랬죠. 그럼 첫째 건축 면적이 뭐죠?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의 면적 이걸 뭐란다?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의 면적 이게 원래는 건축 면적이죠. 자 그러면 요때는 폭이 좁으니까 건축 면적이 이것만 나왔는데 옆으로 누우면서 폭이 넓어지면서 건축 면적이 왕창 늘어났습니다. 그럼 뭐는 늘어났다? 건축 면적은 증가된 건 확실합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연면적은 늘어났을까?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층 바다 면적, 2층 이게 말해 3층짜리 했다 그죠? 3층 바다 면적. 요때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한다? 연면적을 한답니다. 근데 몇 프로다 이렇게 눕히면서 이렇게 이계층으로 했단다. 그럼 이때 1층 바다 면적과 2층 바다 면적하고 요거 옆으로 폭이 좁았을 때 1층, 3층 바다 면적이 되고 어떤 게 더 넓거나 아무래도 이쪽이 더 넓지 않을까 싶은데 그림상으로는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이 면적 합계 3개를 합계한 거고 요 옆으로 한 2개의 바다 면적을 합계한 걸 따져서 연면적이 증가됐는지 또는 하악한 떨어졌는데 증가했는지 아니면 더 낮아졌는지 그거는 비교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층수는 아까는 3계층이었는데 지금은 2계층으로 바뀌었죠. 분명히 층수는 떨어진 거 낮아진 건 확실합니다. 높이도 아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로 건축을 했는데 지금 높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높이도 낮아진 건 확실합니다. 결국 건축 면적은 확실히 종전보다 증가했고 연면적은 따져봐야 되고 층수는 분명히 3층에서 2층으로 낮아졌고 높이도 이 높이에서 이 높이로 낮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늘어났고 연면적은 모르겠고 층수나 높이가 낮아졌다면 이거는 증축일까 아닐까 감축일까 아닙니다. 이때는 증축이라고 한단다. 뭐가 늘었으니까 건축 면적이 늘어난 건 확실하니까 넷 중에서 한 가지만 늘어나도 그건 뭐가 된다? 증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증축이 된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개축은 뭘까?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걸 전제합니다. 여기 기존에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 기존 건축물은 뭐였죠? 이번에 전부를 철거하거나 일부만 철거했습니다. 전부를 철거해도 좋고 일부만 철거해도 좋다 이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뭐였다? 내가 뜯어냈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내가 뜯어냈다. 그러고 다시 졌는데 어떻게 됐다?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였다.
전부를 뜯어내거나 일부만 철거를 했는데 새로 지은 게 어떻게 졌다?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니까 종전과 같거나 작게 졌을 때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고쳐지는 개축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 하나씩 따져봐. 기존 건축물이 있었고 전부를 철거했습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졌습니다. 기존의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보다 크게 졌다. 뭐죠? 바로 이겁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뭐죠? 신축. 그럴 때는 그건 신축입니다. 잘 들어야 돼.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보다 큰 게 중요하나 종전과 같게 졌다. 그때는 뭐죠? 개축이 되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게 졌다. 개축. 또 기존 건축물을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보다 작게 졌다. 그때도 개축. 그건 개축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종전보다 더 크게 졌습니다. 그때는 뭐 될까? 그건 증축이 되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하고 그다 새로 졌는데 종전보다 멀쩡하게 더 크게 졌다. 그럼 뭐가 된다? 그때는 증축이라고 하죠. 그럼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하고 종전과 같게 졌다? 그때는 개축.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하고 종전보다 작게 졌다? 그때도 개축이 되자 이 소리입니다. 그건 개축이죠. 그럼 재축은 뭘까? 개축과 똑같은데 무슨 말만 빼자? 철거란 말 대신에 멸실이라는 말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천재지변동으로 해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된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졌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졌다. 그럼 그때는 재축이 된다. 종전보다 더 크게 지면 신축이나 증축으로 할 것이고 종전보다 같거나 작게 지면 그때는 재축이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2절은 뭘까? 건축물에 좀 전에 주유구조부 있었죠. 이 주유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냐고. 바지 보내주기. 바지를 벗어서 보내주기라는 뜻이야. 바지 보내주기, 바지를 벗어 보내주기. 구세군 자선남도 있죠? 거기다가 돈이 없으니까 지나가다 그냥 밥을 입고 지나가다 바지라도 벗어서 훌라당 주고 옵니다. 그걸 바지 보내주기라 하는데 바로 그 바지 보내주기 하는 6가지 주유구조부. 그거는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전은 해체하지 않고 어디서 옮겼다?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건축물을 번쩍 들어서 옆에 대지에 같은 대지에 이렇게 옮기는 거. 요거는 뭐에 속한다? 이전이라고 하자. 이전. 이렇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한마디로 한다. 건축행위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건축보다는 규모가 작은 게 있죠. 이게 뭐죠? 대수선. 이건 수선 중에서 조금만 고치는 걸 대수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대수선은 건축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예요. 아까 특히 개축, 고쳐진다는 개축보다는 대수선은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겁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 9가지나 있답니다. 머리점 앞에서 내기, 보지, 방주, 미담아. 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보면 내기, 보지, 방주, 미담아 이렇게 되죠. 미담아. 그리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 포, 지붕틀 3가지는 증설 또는 해체하나 3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에 의한 바닥 또는 벽이나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 방주 2가지는 증설 또는 해체하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자, 미관지관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건 대수선이고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가구와 세대를 나누는 벽, 경계벽 이걸 증설 또는 해체하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자,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재료 있죠.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 그걸 증설 또는 해체하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그것도 대수선이라자. 그래서 대수선에는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그런 행위들이 있다라고 쭈르륵 나와 있는데 그 정도만 일단은 보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정해놓도록 합니다. 자, 여기 리모델링에 관한 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우리 주택법에서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이제 용도 변경이 뭐죠? A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을 B라는 용도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걸 뭐죠? 용도 변경을 한다. 자, 오늘까지는 여기 우리 학원이라는 용도로 쓰고 내일부터는 뭐로 바뀐다? 예, 이건 카바레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추리닝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도 잠바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턱시도 입어야 되고 여자분들은 치마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리고 하여튼 그런 장소로 바뀐다. 그것을 뭐란다? 용도 변경이라자. 그럼 용도를 변경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 건축물의 종류를 해야 되죠. 무슨 용도에서 무슨 용도로 바뀐다 하니까 건축물의 용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라는 그 종류를 살펴봐야 되는데 무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부터 나오는? 374페이지부터 주르륵 하고 넘어가서 몇 페이지까지?
388까지 28번 장례식장까지 총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해놓고 단독주택 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대.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대법원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이것도 공관도 단독주택입니다. 청와대도 뭐죠? 대통령 공관. 그것도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단독주택이 4가지가 있고,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머리 짜면 다서 단다다공. 그래서 단다다공, 단다다공 이렇게 오게 되고, 공동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뭐뭐 있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 그래서 아연타기라는 그런 4가지가 공동으로 되어 있단다. 이런 식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게 나오죠? 자, 여기서 개념 정리. 근린생활시설인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근린생활시설 가까울 근자 씁니다. 가까울 근자, 인접할 인자 쓰죠. 가까이 인접해 있답니다. 뭐 하는데? 생활하는데. 그게 근린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가까이 인접해서 되는 시설을 뭐라 부른다? 이걸 근린생활시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가까이 인접해서 되는 시설들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실무에서는 근생 이렇게 하죠.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 그래놓고 이건 몇 종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눠집니다. 1종과 2종으로 한다. 1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또는 의원 같은 거, 병원 같은 거 가면 그 의원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건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은 1종. 있긴 있어야 되는데 1종만큼은 없어도 되는 거, 조금 좀 소리해서 꼭 조금 없어도 되는 것들. 그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 375페이지 보면 4번에 중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고 나오죠? 그걸 넘어가 보시면 어디까지 나올까? 376페이지 맨 2종 근린생활 끝나는 부분 더러란 말이죠. 그때 더해보니까 뭐죠?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 되는 거. 단란주점 중에 규모가 작은 것 이 말이야. 그거는 뭐죠? 이종근생이랍니다. 더 밑에 안마실수 노래연습장 이것도 이종근생이랍니다. 자, 단란주점도 이종근생이고 안마실수도 이종근생이고 노래연습장도 이종근생이라 이거 누가 분류표를 만들었을까? 남자가 만들었을까? 여자가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단란주점 안마실수 이런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분류표 만든 건 아무리 봐도 누가 만들었다? 남자가 만들었을 겁니다. 여자는 이렇게 안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뭐였을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단란주점이 왜 이게 여자들이 필요하고 안마실수가 왜 필요합니까? 태반들이 그렇잖아. 그건 남자 공무원이 분류표 만드는 건 확실합니다. 왜? 이 남자 공무원은 일주일에 5번은 접대를 받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디 가죠? 당연히 단란주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두 번째 어디 간다? 당연히 노래방 갈려서 한 곡 쭉 뽑아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안마실수 들려서 몸 풀고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일주일에 5번씩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살아가는데 옆에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단란주점이나 안마실수 노래사람들 이것도 이종근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건 남자가 분류표 만드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등등 그런 시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뽑아서 나중에 외울 것이고 지금은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 380페이지가 오니까 건축물의 시설군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시설군과 용도군에게 나옵니다. 이건 뭘 나눴을까? 좀 전에 건축물의 종류를 갖다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나눴죠. 이 28가지를 다시 분류한 겁니다. 어떻게 분류했을까? 저 28가지를. 건축물의 위험도에 따라 나눈 겁니다. 뭐에 따라서 나눴다?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건축물의 종류를 갖다가 28가지가 있다는데 사실 이건 29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시설군, 이쪽은 용도군 이렇게 나눠놓고 이 시설군이 뭐냐? 위험도에 따라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건 맨 위에다 배치하죠. 어떤 걸까?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들. 이것이 가장 위험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제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업 등의 시설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산, 전문, 영표, 근축라고 해서
몇 가지? 9가지 시설군으로 크게 나눕니다. 이건 뭐 갖고 나왔다? 위험도. 건축물의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다 배치하고 상위 시설군에다 배치하고 위험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하위 시설군에다 배치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 시설군, 하위 시설군. 이건 상대적이죠.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으면 위험도가 높은 거, 어떤 걸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그거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 높다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보자는 얘기야. 위에 있으면 위험도가 높은 거, 밑에 쪽에 있으면 위험도가 낮은 거 이런 얘기죠. 그렇게 9가지로 나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뭐였다? 근주구 하였다. 이렇게 해요.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뭐였다? 근주구하였다. 근주구하였다. 그래서 자산 전문가인 영교까지는 알아듣겠는데 근주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난 뭘 한다? 나도 몰라. 그럽니다. 왜요? 머리점을 써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근주구. 그래서 근린생활설군, 주거미 복지설군, 그 밖의 설군 이렇게 분리되는 이렇게 해서 9가지를 한자. 그래놓고 이 9가지에 따라서 여기 용도군으로 다시 또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더 맞춰서 용도군을 여기다 매렸죠.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매렸느냐?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올라갈수록 위험도 높으니까 어떤 A라는 용도로 쓰다가 그걸 B라는 용도로 바꾸는데 위로 올라갔어. 건축물을 A라는 용도로 쓰다가 B라는 용도로 바꾸면 위험도가 뭐였어? 위로 올라갔으니까 높아졌잖아. 그럼 이건 함부로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바꿔라? 허가 바꿔라는 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C라는 용도로 쓰다가 그걸 D라는 용도로 내려갔다? 그러면 위험도가 낮아졌으니까 이건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고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이고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또 건축물 대상 변경기재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위로 올라가면 위험이 높아지니까 허가 받아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은 신고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애워야지만 무슨 용도에서 무슨 용도 이걸 하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작년 26회 시험 문제에서만 요거 안 났습니다. 그럼 25, 24, 23, 22, 21, 20 6년 동안이 매년 났었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건 꾸준히 6년 동안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요걸 애우셔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한다?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 변경 중 허가 대상인 것은 이렇게 나가나 또는 신고 대상인 것은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허가 대상인 것은 하고 하면 뭐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 5가지 중에 무슨 시설에서 무슨 시설,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걸 찾아라. 그건 허가 대상을 찾아라는 얘기고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를 찾아라는 건 신고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9가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그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가지를 지금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동차의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싣고 공장 안의 창고로 돌진하면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한국형 자살폭탄 테러에 관한 게 있고 두 번째 방송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룩한 종교 문화가 의락과 관광으로 변질시켰다. 또 이종 근생 다중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판운숙이라는 여자애가 의료 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유자를 위해서다 라는 것도 있고 1, 2 1은 단독, 2는 공동이야. 단독, 공동으로 행하는 교정 업무는 동식물을 위험해라 해가지고 29가지를 여기다 맞춰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외우도록 하고 그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가 뭐 하는 거? 용어 정화 관련된 내용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지막 다음 페이지 건축물의 건축부터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